빨강머리 앤. 우리가 모두 졸업했다니 굉장하지 않니? 모디스퍼 전과 조시까지도 말이야. 뉴브리지 학교에서는 지금부터 벌써 제인에게 초청이 왔대.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도 선생을 한대. 길버트 아버지가 내년 대학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됐으므로 길버트는 자기 힘으로 해나갈 작정이래. 만일 에임즈 여선생이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길버트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애는 이상하게 실망했다. 애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길버트도 레드먼드 대학에 가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좋은 자극제가 되었던 경쟁자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진짜 학위를 받게 될 대학인데 친구이자 경쟁자가 없으니 맥이 빠지지는 않을까? 다음날 아침 식사 때 애는 매튜 건강이 나빠 보인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흰머리도 1년 전보다 확실히 늘어나고 있었다. 매튜가 나가자 앤이 망설이며 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매튜 아저씨의 건강은 괜찮으세요? 마릴라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안 좋단다. 지난 봄에 심장 발작을 크게 일으켰는데도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구나. 예전부터 걱정이었다만 요즘은 조금 나아진 듯도 하고 좋은 일꾼도 구했으니까 쉬면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야지. 내가 집에 왔으니 아마 좋아지실 거야. 넌 항상 오라버니를 힘나게 하니까. 애니 식탁 너머로 몸을 내밀고 두 손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감쌌다. 아주머니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피곤해 보여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집에 왔으니 이제 좀 쉬세요. 오늘 하루만 정든 곳을 돌아보며 옛 추억을 되살려 보겠어요. 그 다음엔 제가 일할 테니 아주머니는 쉬세요. 마릴라는 이렇게 자란 앤이 대견한 듯이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머리가 아파서 그래. 스펜서 선생님은 안경 얘기만 심하게 하시지만 안경을 바꿔도 조금도 좋아지지는 않는구나. 6월 말에 이 섬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오니 꼭 한번 만나보라고 말하던데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그나저나 넌 정말 훌륭하게 해냈구나. 린다 아주머니는 여자가 너무 교육을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레이첼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너 요즘 애비 은행에 무슨 얘기를 들었니? 앤? 위태롭다고 들었어요. 왜요? 레이첼도 그렇단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고 하더구나. 매튜 아저씨는 큰 걱정을 했어. 우리 집 돈은 모두 거기에 예금을 해두었으니까 난 처음부터 세이빙 은행에 넣자고 오라버니한테 말했지만 애비씨가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분이시라 오라버니는 항상 그 은행에 맡겨 오셨단다. ABC가 경영하는 은행이라면 무조건 안심할 수 있다면서 말이야. 얘는 그날 맘껏 바깥에서 즐기며 보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검은 그림자가 하나도 비치지 않는 땅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애는 과수원에서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 저녁 무렵이 되자 매튜와 함께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박 목장까지 소를 몰며 걸었다. 매튜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고 키가 크고 꼿꼿한 애는 경쾌한 발걸음을 늦춰 매튜와 보조를 맞추었다. 애니 나무라듯 말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매튜 아저씨. 적당히 하시지 그래요. 그렇긴 해도 나로선 그렇게 되지를 않아. 라고 말하면서 매튜는 대문을 열고 소를 몰아 넣었다. 그게 나의 탓이야, 앤. 자,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만일 제가 남자애라면 지금쯤 아저씨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저씨를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 정말 슬퍼요. 앤이 말하자 매튜는 앤의 손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렇기는 하지. 그러나 내겐 12명의 제자보다 너 하나가 더 소중하고 좋아. 알겠니? 12명의 남자애보다 더 좋단 말이다. 그리고 또 에이블이 장학금을 탄 것은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애잖아.
내 딸이잖아. 나의 사랑하는 딸. 매튜는 여느 때의 잔잔한 미소로 앤을 쳐다보고는 뒷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일을 앤은 그날 밤 자기 방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생각해 보았다. 밖에는 안개처럼 새하얀 눈의 여왕이 달빛을 받으며 서 있고 언덕 과수원집 너머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노래를 불렀다. 평온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고요함에 묻혀 은빛으로 빛나던 그날 밤은 앤은 언제까지고 기억했다. 그것은 앤에게 슬픔이 찾아오기 전의 마지막 밤이었다. 그리고 한번 그 슬픔의 차갑고 매정한 손길이 닿고 나면 다시는 돌아놓을 수 없는 법이었다. 불행의 예고. 오라버니,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마릴라는 놀라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애는 그때 두 팔 가득하게 수선화를 안고 복도를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 후로 애는 오랫동안 하얀 수선화도 그 향기도 좋아할 수가 없었다. 마릴라의 말과 함께 손에 신문을 접어든 채 창백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현관 문가에 서 있는 매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애는 꽃을 떨어뜨리고 마릴라와 함께 부엌을 가로질러 매튜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둘 다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이 다가가기도 전에 매튜는 문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기절했어. 앤, 마틴을 불러와. 빨리. 지금 헛간에 있어. 마릴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체국에서 방금 돌아와 있던 일꾼 마틴이 곧바로 의사를 부르러 갔고 가는 길에 언덕 과수원집에 들러 베리 부부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볼일 때문에 그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과 함께 초록 지붕 집으로 달려왔다. 마릴라와 앤이 매튜를 깨어나게 하려고 미친 듯이 애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밀어내고는 맥박을 짚어보고 매튜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그리고는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불안에 떠는 두 사람 얼굴을 바라보았다. 린드 부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마릴라, 아무래도 손 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 아니죠, 설마. 설마 아저씨가. 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온몸은 새파랗게 빳빳이 질려버렸다. 그렇단다, 앤. 저 얼굴을 봐라. 나처럼 몇 번 이런 얼굴을 본 사람은 알 수 있지. 애는 그 조용한 얼굴을 보았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의사가 와서 매튜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 죽음은 갑작스런 쇼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 쇼크의 원인은 매튜가 쥐고 있던 신문에 실려있던 애비은행의 도산 기사였다. 이 소식은 곧 에이번리에 퍼졌고 종일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 친절히 도와주었다. 처음으로 수줍고 조용한 매튜 커스버트가 그 중심 인물이 된 셈이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초록 지붕집은 온통 죽음에 물들은 듯 조용해졌다. 관에 들어간 매튜는 응접실에 안치되고 그 모습에는 영원한 안식의 미소가 깃들었다. 매튜 주위를 꽃들이 감쌌다. 매튜 어머니가 신혼 시절에 농장 뜰에 심었던 향기로운 옛날 꽃들은 매튜가 평생 동안 남몰래 사랑하던 것들이었다. 앤이 그 꽃들을 꺾어와 매튜에게 바쳤다. 앤이 매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베리 부부와 린드 부인이 함께 밤을 새웠다. 다이애나가 동쪽 방에 올라가 보았을 때 앤이 혼자 있었으므로 함께 있으려고 했으나 앤은 처음으로 다이애나를 거부하며 혼자 있으려 했다. 앤의 머리에는 매튜 아저씨의 여러 가지 일이 떠올랐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간절한 생각이 소용돌이치며 넘쳐날 뿐이었다. 어느새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순간 매튜와 대문 앞에서 헤어지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 울음소리에 마릴라는 방으로 들어왔다. 둘은 같이 울며 마음으로 얘기하고 서러운 슬픔을 나누었다. 이틀 후에 매튜 커스버트는
자기가 일군 밭과 과수원을 통해 영원히 떠나갔다. 그리고 에이번니는 차차 평온을 되찾고 초록 지붕 집도 예전처럼 흘러갔다. 그럴수록 늘 보고 익혔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앤을 더없이 슬프게 했다. 매튜가 없이도 세상이 변함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앤에게는 새로운 슬픔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목사 사택 뜰에서 앤은 앨런 부인에게 자신의 기분을 말했다. 앨런 부인은 매튜가 이곳에 있으면 앤이 웃고 즐기는 것을 바랐을 것이므로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다. 저 오늘 오후에 매튜 아저씨 무덤에 장미를 심고 왔어요. 아저씨가 퍽 좋아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면 저녁에 쓸쓸해 하시니까요. 내가 학교에 돌아가면 마릴라 아주머니는 더욱 쓸쓸해 하실 거야. 엘렌 부인은 말했다.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별 인사만 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릴라는 입구 돌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애는 나란히 앉았다. 내가 없을 때 스펜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내일 시내에 안과 의사가 온다면서 나더러 꼭 검사를 받으러 가보려더구나. 그 의사가 내 눈엔 꼭 맞는 안경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니.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있어도 괜찮겠니? 마티는 날 태워다 줘야 하고 다림질거리도 있고 빵도 구워야 하는데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줄 거예요. 일을 말끔하게 해놓을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시와 길버트에 관한 소문 얘기를 했다. 길버트가 선생을 한다는 게 정말이냐? 그래요. 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참 훌륭한 청년이 되었던데 마릴라가 말끝을 흐렸다. 지난번 주일날 교회에서 봤지만 상당히 키도 크고 남자답더구나. 그 애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와 꼭 같았어. 존 브라이스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퍽 다정한 사이였어. 존과 내가 말이야. 존은 나의 애인이라는 말도 들었어. 애는 흥미를 느끼고 얼굴을 들었다. 어머나,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왜 그분이랑 싸웠어? 존이 사과를 했는데 내가 받아주지 않았지. 조금 지나면 용서해 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는 삐치고 화가 나서 혼을 내주고 싶었단다. 존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브라이스 집 사람들은 워낙 자존심이 강하거든. 하지만 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단다. 기회가 왔을 때 용서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늘 생각했지.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인생에도 낭만적인 추억이 조금은 있었던 거군요. 앤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렇단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모르는 법이야. 사람들은 나와 종과의 관계를 모두 잊었어. 나도 그랬고, 그런데 지난 주일에 길버트를 보니 지나간 일들이 모두 생각나더구나. 길 모퉁이. 다음날 읍에 나갔던 마릴라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안과 전문의가 앞으로 일체의 독서와 바느질을 그만두지 않으면 눈이 영영 멀게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점심을 끝내고 애는 마릴라에게 쉬라고 권하고는 동쪽 방에 올라가 창가에 앉았다. 애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녁 후 어둠 외에는 누구도 애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다음날 밤 여기에 앉아있을 때와는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슬프게 변했다. 그런데 침대에 들어갈 무렵에는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은 평화스러웠다. 애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깨달았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생애의 벗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의무도 그것에 솔직히 부딪혔을 때는 벗이 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릴라가 뜰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다.
앤도 얼굴을 아는 카모디에서 온 세들러라는 남자였다. 얘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기에 마릴라의 표정이 저럴까 하고 생각했다. 세들러 씨가 왜 오셨어요, 아주머니? 마릴라가 창가에 앉으며 앤을 바라보았다. 안과 의사의 충고도 무시한 채 마릴라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초록 지붕집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사고 싶어 하는구나. 판다고요? 집을 판다고요? 애는 자기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초록 지붕집을 팔아서는 안 돼요. 아, 나도 팔지 않고 지냈으면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나 혼자서 살면 쓸쓸해서 미쳐버릴 거야. 게다가 눈도 보이지 않게 될 거고. 혼자 살 리 없지요, 아주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는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마릴라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전 장학금을 받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에 갔다 오신 날 밤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셨는데 힘들어하시는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제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전 곰곰이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빌리고 싶으시대요. 그러니 농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전 교사가 될 거예요. 에이버니 학교에 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이사회에서 길버트 브라이스를 채용하기로 약속했다니까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모디 학교는 갈 수 있어요. 물론 에이버니 학교만큼 편하고 좋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면 마차로 출퇴근할 생각이에요. 겨울에도 금요일마다 집에 올 수 있어요.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는 없단다. 그건 말이 안 돼. 앤은 경쾌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리는 이 정든 옛 집을 지켜야만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저는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하지만 내 꿈은 그리고 전 그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단지 꿈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릴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도 조금씩 공부할 거고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틀림없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리라고 믿어요. 이제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마릴라는 뜻을 굽히며 말했다. 착하기도 하지.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대학에 가라고 끝까지 설득해야 하지만 나로선 그럴 힘이 없으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구나. 언젠가 꼭 보답을 하마 앤 셜리가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 남아 교사가 되기로 했다는 소문이 에이번이 곳곳에 퍼지자 온갖 말이 떠돌았다. 마릴라의 눈에 대해 알리 없는 선량한 주민 대부분이 마릴라의 어리석음을 나무랐다. 하지만 앨런 부인은 달랐다. 잘 결정했다는 앨런 부인의 말에 얘는 기쁨의 눈물이 흘렸다. 사람 좋은 린드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앤과 마릴라가 따스하고 향기로운 여름 황혼빛에 둘러싸여 현관 앞에 앉아있을 때 린드 부인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땅거미가 지고 정원에 하얀 나방들이 날아다니고 촉촉한 공기 속에 박하 향기가 가득 퍼질 무렵 그곳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린드 부인은 피로와 안도가 뒤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문 옆의 돌 벤치 위에 묵직한 몸을 내려놓았다. 벤치 뒤로 분홍색과 노란색의 키 큰 접시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다. 앉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네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90kg이나 되는 몸을 두 발로 지탱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뚱뚱하지 않은 것도 큰 축복이에요. 마릴라, 고마워야 해요. 그래, 앤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들었다. 정말 잘했구나. 지금도 여자로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어. 나는 남자애들이, 나는 여자애들이 남자들과 같이 대학에 가서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쓸데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앤이 웃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저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할 건데요. 린다 주머니, 초록지붕 집에서도 대학에서 배우는 입문 과정을 모두 익힐 작정이에요. 린드 부인이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앤 셜리 몸이 배견하지도 못할 텐데 천만에요. 큰 보람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히 해야죠. 겨울밤은 기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생길 테고 전 수혜에는 소질이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전 카모디에서 교편을 잡을 거예요. 그건 모르지. 내 생각에는 이곳 에이버니에서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회에서 너한테 자리를 주기로 결정했다던걸. 애니 놀라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린다 아주머니, 그건 길버트 브라이스가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었지. 그런데 내가 에이버니 학교에 지원서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길버트가 이사들을 찾아갔다지 뭐냐. 어젯밤 학교에서 이사회가 열렸거든. 자기는 지원을 취소할 테니 너한테 자리를 주라고 했다는 거야. 자기는 화이트 샌즈에서 가르칠 거라면서 말이야. 물론 널 위해 포기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마릴라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아이 아니냐? 게다가 화이트 샌즈에 있으려면 하숙비도 들고 알다시피 대학도 자기 힘으로 벌어서 가야 하는데 말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희생인 거지. 그래서 이사회에서 널 채용하기로 결정한 거야. 토마스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앤이 중얼거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길버트가 저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길버트는 벌써 화이트 샌즈 이사회와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내가 거절한다고 해도 길버트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야. 내가 당연히 에이번 학교를 맡아야지. 이제 파이신의 아이들도 없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조시가 마지막이어서 정말 다행이지. 지난 20년 동안 에이번리 학교엔 파이신의 가족이 안 다닌 적이 없었단다. 하나같이 선생님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 같았다니까. 에구머니, 베리씨 집에서 깜빡거리는 게 도대체 뭐냐. 앤이 웃으며 말했다. 다이애나가 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잠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앤은 클로버가 무성한 비탈길을 사삼처럼 뛰어내려가 유령우 숲 전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린드 부인이 부드러운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구석이 많군요. 숙녀다운 면이 훨씬 많아요. 순간 예전의 팔팔한 성미가 되살아나듯 마릴라가 툭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마릴라의 성격이 되지 못했다. 그날 밤 린드 부인은 남편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릴라 컨서버트가 부드러워졌어요. 정말이에요. 다음날 저녁 애는 에이버니 공동묘지에 가서 매튜 무덤에 신선한 꽃을 놓아주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미루나무 잎사귀가 다정한 소리로 나직히 인사하고 살랑거리고 무덤가에 제멋대로 자라난 잡초가 속살거리는 이 작은 묘지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좋아서 애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주위를 서성거렸다. 이윽고 그곳을 떠나 비탈진 긴 언덕을 걸어 반짝이는 호수 쪽으로 내려오니 해가 넘어가고 에이번리의 풍경이 저녁 노을 속에서 태고적 평화를 간직한 채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이 클로버 들판 위로 불자 달콤한 향기와 함께 신선한 기운이 감돌았다. 농장에서 자라는 나무들 사이로 여기저기 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반짝거렸다. 저 멀리로는 자줏빛 안개에 휩싸인 바다가 보였고
희미한 파도 웅얼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부드럽게 어우러진 빛깔들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연못에 비치면서 더욱 부드러운 색조로 띄었다. 그 모든 아름다움에 애는 벅찬 전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고마움을 전했다. 정든 세상아,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내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 애니 혼잣말을 했다. 언덕을 중간쯤 내려오자 키가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면서 브라이스 집 문을 열고 나왔다. 길버트 브라이스였다. 앤을 알아본 길버트가 휘파람을 그치며 공손하게 모자를 벗었다. 하지만 앤이 멈춰서서 팔을 내밀지 않았다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갔을 것이다. 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길버트, 날 위해 학교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고마워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길버트가 앤이 내민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별로 큰 일도 아닌 걸 뭐. 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해. 그럼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니? 내 옛날 실수를 정말 용서하는 거야? 앤은 웃으면서 손을 빼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내가 그날 호숫가에서 얘기를 했지만 나 자신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었어. 얼마나 옹고지부 바보였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한다면 난 그때부터 줄곧 후회하고 있었어. 길버트가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가장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태어났어. 앤 오랫동안 거역해 왔지만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공부는 계속 할 거지? 나도 그래. 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마릴라가 궁금한 듯이 쳐다보았다. 함께 걸어온 사람이 누구니 앤? 앤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길버트 브라이스 씨예요. 베리신의 언덕에서 만났어요. 마릴라가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너와 길버트가 문간에서 30분 동안이나 서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인 줄은 몰랐구나.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30분이나 거기 있었나요? 전 겨우 5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5년간의 세월을 벌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애는 그날 밤 만족감이 주는 행복을 몸에 배도록 맛보았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바카의 향기가 날아들었다. 별들은 전나무 위에서 반짝이고 나무 사이로 언뜻 보이는 다이애나의 집 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애의 평행선은 퀸스에서 돌아온 밤을 경계로하여 좁아졌다. 그러나 길이 좁혀졌다고 해도 애는 조용하고 행복한 꽃이 그 길에 만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지한 일과 큰 포부와 두터운 우정은 애의 것이었다. 어떤 것도 애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공상과 꿈나라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길에는 언제든지 모퉁이가 있는 법이다. 하느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지상은 태평하도다. 영국 시인 브라우닝의 말. 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담배가게 성자. 인간은 일생 동안 살면서 세 가지의 의식 상태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정신이 깨어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상태. 잠이 들어서 현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뇌 활동에 의해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영상이 떠올라 그것을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꿈의 상태. 의식이 완전히 가라앉아 표면 의식과 내면 의식 모두를 인식할 수 없는 깊은 잠의 상태가 그것이다. 깨달은 사람들이 절대인 참나의 상태에 대해서 시비 분별이 끊어진 상태, 자기 자신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등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구도자들이 본래 성품을 마치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잠의 상태와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인 참나의 성품은 전체성이기에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상태가 될 수도 없다. 그것은 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 모두가 통째로 참나의 상태인 것이다. 절대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지만 색과 공 모두인 것이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지만 나와 너 모두가 절대인 것이다. 10이 분별로 나누면 상대적 존재가 되고 나누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절대인 참나인 것이다. 나는 없다. 어느 날 아침 마하라지가 말했다. 마하라지,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몇 주 동안 계속 이곳에 왔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을 여행하여 이곳 뭄바이에 와서 머무는 동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많은 비용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구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궁극적인 진리의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대답하기 전에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한 용감한 외국인이 대답했다. 방문자, 자유입니다. 저는 이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것을 의식의 속박이라고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였다. 마하라지는 그와 같은 대답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마하라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그 관념이 유전인자로부터 온 건지 후천적 가르침으로부터 온 건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지독하게 단단합니다. 이 속박과 해탈의 문제는 직관으로 진리의 참된 본질을 파악할 정도가 못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방편적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의식 수준에서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자신을 현상적 개체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결코 현상적 객체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 지각 있는 존재에게 지각을 부여해주는 바로 그 의식 자체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현실 속에서만 의식이지 사실 당신은 의식 자체로서 절대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객체, 드러나는 것들,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독립된 존재로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개인적 의식이 서로를 대상화하여 현시할 때 개인적인 나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개별적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멍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속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주체인 참나를 상대적 기하 상태로 대상화하면서 말입니다. 개념적 속박이란 이러한 나라는 개념 또는 에고입니다. 해탈을 구하는 지각 있는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이란 여성의 자궁 속에서 자양분을 취하며 자란 수정체가 성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태아는 부모로부터 섭취된 음식의 정수이고 그 안에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습으로서의 인간은 단지 음식의 정수라는 것이 이해되었다면 당신은 음식의 어느 요소를 자유롭게 하려는 겁니까? 또한 음식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당신은 음식의 어느 요소를 당신이라고 할 것입니까? 깨어남, 깨달음, 해탈 등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깨어남, 깨달음, 해탈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아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개체로서의 너 또는 나가 그 근저에 깔리지 않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다든가 보지 않는다든가 이해한다든가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행한다든가 행하지 않는다든가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은
객체로서의 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보인다든가 어떤 일이 이해된다든가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주객으로 나뉜 상황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움직임이 있을 뿐입니다. 완전하고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며 그 변화는 어떠한 실제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일 뿐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깨달아질 수 없는 까닭은 그 변화를 직접적이고 의지적으로 일으킬 실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는 자라고 하는 당신을 없애고 모든 것이 시비분별할 것 없는 온전한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진실을 곧바로 통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개별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각은 개별적인 당신을 찰나에 사라지게 합니다. 사물들과 그들의 속성은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마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주체와 객체가 아니며 모두가 현시된 객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인간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국 대상은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자유로워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1860년대에 독일의 물리학자 헬림 홀츠는 뇌신경 과학에 심취하여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처음으로 측정했는데 그 결과 무의식적인 추론이라는 대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무의식적 추론이란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 상당수는 사물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보다 앞서서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다수 뇌과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다가 1970년대에 와서야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의 머리에 전극을 설치하고 아무 때나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라고 했다. 그 결과 손가락을 올리기 약 1초 전에 준비 전압이 먼저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참가자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준비 전압이 활동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놀랍게도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0.2초 전에 준비 전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리벳은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0.2초 전에 이미 그들이 손가락을 올릴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실험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만약 하나의 선택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선택들은 뇌 속에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게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인가? 헬름 홀츠와 리벳은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대상과 더불어 상호작용에 의한 연기 법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의식은 단지 그것을 지각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처럼 상대 세계에서 대상과 더불어 상호작용에 의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식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일으킨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현시에 성스러움은 없다. 마하라지의 일과 중에는 하루 4차례의 바잔이 있는데 첫 바잔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된다. 바잔을 하는 동안 그는 성가의 구절에 깊이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시간이면 노래도 하고 아주 흥에 겨워 춤까지 추었지만 점차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방문객이 물었다. 방문자, 선생님은 완전히 깨달은 분인데도 그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헌신이라는 것이 선생님께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쁜 일상이긴 합니다만 말하지. 모든 것은 일상생활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각각 제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제자리를 이해하는 것,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헌신과 공경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속박이라는 것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게 되면 속박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사랑이라든가 헌신을 포함한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모두 이중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이중성에 얽매여 진정한 성스러움, 전체성, 통일성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는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쌓아 올려진 미신이나 신비의 환영적인 구조물을 보게 되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성품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기에 심지어 불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직접적인지 볼까요? 참나는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수의식입니다. 티끌만큼은 객체성도 없는 전체적인 주체성, 일원성인 참나는 의식을 통해 지속성을 통해 그리고 주체의 상대성에 의해 스스로 나타냅니다. 또한 그것 없이는 현시와 객체화가 불가능한 시공의 개념 또 서로 의존하는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 현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현시는 참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상세계는 참나가 개체로 드러나는 거울 속의 비침입니다. 이렇게 투영된 지각 있는 존재가 스스로를 주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나가 유일한 주체이며 현시된 세계에서의 모든 작용은 의식 속에서의 객체화 작업입니다. 참나의 일면인 모든 현상적 개체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시간으로 측정될 때만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즉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모든 현실은 전체로서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지각 있는 대상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이 명백히 이해된다면 당신은 일생을 지내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헌신과 공경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거짓된 것은 거짓으로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현시되는 과정에서 종교적이거나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저절로이며 개별적 존재로서의 당신이라는 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란 것이 없다. 성스러운 것도 속된 것도 없다.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시비 분별도 없다. 그냥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현상만 있을 뿐이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보고 각자 자기 기준에서 시비 분별을 한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저런 옷을 입는가? 왜 담배를 피우나? 왜 술을 마시나? 왜 돈벌이를 하나? 왜 욕을 하나? 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나 등을 이해하지 못할 의문은 끝도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과 시비 분별은 오직 어리석은 자의 몫이다.